네, 사립유치원 사태 이번 주에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휴원이나 폐원할 경우 학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지침을 바꾸겠다고 나선 가운데 사립유치원 총연합회 측은 내일 토론회를 통해 집단 행동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네, 한편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는 사법남용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까지 이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두 분 나오시면 늘 시작하는 한 줄 평. 오늘은 국감이 마무리되는 날인 만큼 이번 국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줄 평 정리해 주시죠. 지난주에도 야구에 비교했는데요. 예. 홈런 두 방으로 끝난 게임이다 이렇게. 홈런 두 방으로 끝났다. 네. 고용세수 문제도 마지막에 나오긴 했지만 박용진 의원이 제기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 예. 딱 두 개만 돋보인 국감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타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다 헛스윙을 하거나 제대로 범타로 물러났어요. 타점을 내지 못하고 다 물러난 그런 국감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저는 이번에 생각하십니까? 결국에는 사실 문재인 정부가 이제 처음 들어온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여당 입장에서 국감을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저는 근데 이번에 유체 이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보면은 특히 교육부와 관련된 이 유치원 문제만 하더라도 이게 사전에 알고 있었던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제3자가 돼버렸어요. 정부가 지난 1년 반간의 이제 정부의 행동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국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두 분 다 아주 좋은 점수를 주시진 않으셨는데 네. 그래도 국감 스타가 있었잖아요. 좀 김성환 평론가님부터 뽑아주신다면요. 어쩔 수 없이 박용진 의원을 꼽을 수밖에 없을 것 예. 같은데요. 저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박용진 의원 한 사람이 이뤄낸 국감으로서의 성과 측면에서는 제일 큰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아이들 유치원 문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 유치원을 보내는 아이의 부모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통 20, 30대, 30대 중반에서 30대 후반 정도 부모들만 관심을 갖는 사안이거든요. 시간 지나고 나서 우리 아이 초등학교 들어가거나 중고등학교 가면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그렇죠. 예. 사립유치원 비리가 그동안에 해결이 안 됐던 문제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박용진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고 교육부가 일단 움직이고 그리고 이제 정부 차원의 어떤 대책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는 점에서 한 20, 30대의 어떤 삶을 실질적으로 바꿔준 국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좀 후한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그러면 국감 스타 누구를 좀 한번 저는 오늘 이제 후속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하태경 의원이 사실 병무청 상대로 국감을 하면서 네. 이제 원래 이제 처음 시작은 이제 공연예술 쪽 그리고 지금 이제 체육교원 쪽 이제 병역 비리 관련해가지고 예. 그리고 장현수 선수도 약간 봉사활동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다는 걸 밝혀내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지금 이게 보니까 불이 붙어가지고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후속으로도 이제 또 거론되는 인사들이 있고 앞으로 한동안 이 이슈를 가지고 하태경 의원이 홈런까지는 아니더라도 단타를 계속 칠 것 같다는 생각으로 하게 됩니다. 여기서 더 밝혀주실 만한 인물이 있으세요? 제가 확인하기는 좀 그렇고 왜냐하면 하태경 의원 본인이 지금 이제 조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이 외에도 더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더 나오면은 우리나라 군 사실상 병역 혜택 본 스포츠 선수들 다시 다 군대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번에 사실 보면요. 저도 이제 산업기능요원 출신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수 싸이 씨가 제가 네, 들어가기 직전에 문제가 돼가지고 복무를 다시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로 제도가 상당히 개선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문 인식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근태 관리도 철저해졌고 저는 체육요원이나 예술요원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는 검증 안 된 대회들의 수상 경력이라든지 이런 걸로 면제받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에 야구 대표팀도 사실 여러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들은 한번 정리가 되어야지 앞으로 이 제도가 오히려 견실하게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온 게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뉴스 중간에 좀 알려드렸는데 오늘 코스닥, 코스피가 아주 급락을 했습니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 5%대 급락을 했고요. 코스피는 2,000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네. 1996.05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장 후반부로 갈수록 낙폭을 키우면서 하락 마감 결국 했는데요. 22개월 만에 2,000선이 붕괴된 터라 지금 시장에 좀 충격이 있을 듯 싶습니다. 예. 관련 소식 저희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시죠. 지금 국감 스타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했다면 월스트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눈에 띄는 인물 혹은 좀 역공을 많이 받은 것 같다. 눈에 띄는 인물 누구시죠? 저는
주로 언론에서 많이 주목은 못했지만 또 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평가를 해줄 만한 의원이 또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네. 자유한국당 송인경 의원입니다. 송희경 의원이요. 예,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이제 김진태 의원이 뭐 그 동물 갖고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굉장히 역풍을 예. 많이 받았잖아요. 예. 그때 그 무렵에 같이 사시는 송희경 의원이 국감에서 이 실리콘 지문이라고 하는 실리콘 손가락이라고 하는 걸 갖고 예. 나왔었어요. 근데 굉장히 저는 이렇게 대비가 됐어요. 양 두 가지 이 장면이. 그렇죠. 같은 날이죠. 네, 같은 날 이제 그랬었는데 송영길 의원이 이제 IT 전문가로 KT 전문까지 지내고 이제 비례대표로 들어온 의원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전문성을 굉장히 충분히 살려줬다. 예를 들면은 저도 주민등록증 잃어버린 적 있거든요. 예. 근데 주민등록증 뒤에 지문이 찍혀 있어요. 예. 근데 그 지문을 가지고 실리콘 지문으로 뜬 다음에 스마트폰에 대면은 스마트폰이 그냥 열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런 주민등록증이 한 1000만 장 정도가 분실이 돼서 실제로 회수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IT 보안의 허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짚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뭐 라돈 요즘 뭐 문제 침대도 그렇고, 방사능 문제 예.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라돈 생리대 문제도 있었고 예. 침대 예. 문제도 있었는데 라돈 측정기가 국내에 이제 많이 있는 줄 알았더니 딱 10대밖에 없다. 그러면서 라돈 측정기를 갖고 나왔는데 진짜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 딱 요만한 크기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낡은 것밖에 우리나라에 없다. 이거를 실제로 보여줘서 굉장히 좀 저는 인상 깊었습니다. 저게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았을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까지 그렇게 화제가 좀 안 예. 돼서 그래서 의원들이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그러나 봐요. 네. 알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누굴 좀 아쉬운 분? 저는 이게 사실 언론에서 다룰 때는 백종원 씨를 다룰 때 예. 사실 그 언쟁을 주고받는 모습만 기억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저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장면이었던 게 뭐냐면요. 예. 백종원 씨가 하는 대부분의 주장. 이 원래는 자유한국당 또는 보수정당이 갖고 있던 기업관이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이번 국감장에서 놀라웠던 게 뭐냐면은 정기섭 의원이라든지 어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오히려 백종원 씨의 기업관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왜 이렇게 골목상권까지 장악하려고 하느냐 이런 모습 같은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참 우리 정당들이 사실 이념적으로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을 백종원 씨가 아주 신랄하게 보여준 그런 부분입니다. 보면은 본인들의 정강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의원들이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정강 정책을 이렇게 설파하는 모습으로 국감을 진행했던 거거든요. 보수당이 보수의 가치를 공격을 한 셈이라고 보면 그렇죠. 되죠. 기업을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라는 그런 전제를 무시하고 이제 골목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물론 짚어야 되는 부분이 하죠 정치인으로서. 예.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봤을 때 이념적으로는 완전 반대 상황이었다. 저는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약간의 좀 우트닝이라고 할까요? 그런 정도의 느낌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후한 평가를 해주셨어요. 저는 의원들이 마지막에 이제 그 국감장에서 네. 그 백종원 씨 그 얘기 끝나고 난 다음에 예. 너무 좋아서 박수 치는 줄 알고 네. 사실은 놀랬어요. 걱정되기도 했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면 사실 국감장에 뭐하러 참고인으로 부릅니까? 뭐 일장 연설 들을 것 같고 강의 들을 것 같으면 따로 불러가지고 강의 듣지. 예. 그러니까 그 동네 골목상권 침해 문제에 관해서 백종원 예. 씨 의견을 듣고 싶어 했고 또 대안이 뭔지 또 알고 싶어 했고 또 그 부분에서 더본코리아가 한 뭐 브랜드가 프랜차이즈가 한 거의 30개 가까이 예. 되는 곳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도 좀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막 한 번 시작하니까 예능인답게 너무 얘기를 잘해서인지 몰라도 국회의원들이 거기 호박 빠져가지고 우리 동네도 좀 와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사실상 마무리되는 국감에서 가장 화제가 된 사립유치원 이야기도 좀 계속 해 가고 싶은데요. 사실 처음 이야기가 나왔을 때 뭐 폐원하거나 모집 보류해서 학부모들 사실상 보낼 유치원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은 사실 많이 걱정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좀 현실화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정부가 대책을 내놨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지금 한 16곳 정도가 폐원을 한다, 뭐 예. 신청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정도 가지고는 지금 현재 뭐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유치원 폐원을 생각했던 곳들이 폐원 공지를 하거나 그렇게도 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 지금 유치원을 보내시는 분들은 아주 절감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동네에 사립유치원을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보수 야당이나 이런 데에서도 얘기하지만 자유롭게 만약에 다 설립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확 풀어준다 그러면은 그러면 자유로운 시장 경쟁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학부모 입장에서 선택도 많아지고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희소성도 줄고요. 네. 근데 지금은 거의 그 시장 규모에 맞게 인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유치원 하나가 폐원하게 되면은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타격이 힘들 수밖에 큽니다. 없죠. 굉장히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국공립 유치원이 그만큼 그동안에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해왔느냐 이 부분도 사실은 좀 짚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저도 아이 이제 유치원 보낼 때 국공립 유치원 차량이 없어서 못 보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 다 아이를 데리고 오고 데리고 가고 이걸 다 해야 되는데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예. 그러면은 출퇴근 시간에 그걸 일일이 다 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결국은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차량 운행을 못한다. 이렇게 하는 일들을 계속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립유치원을 보냈더니 거기는 또 비리가 있다더라. 뭐 이런 문제가 지금 아주 복잡하게 얽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어디가 뭐 휴원하고 폐원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 정부 차원이든 뭐 어디든 간에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번 기회에 한번 다 들여다봐야지 사립유치원 한 곳만 들여다봐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국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학기는 이제 5개월 뒤에 신학기가 네. 시작되지만은 원화 모집을 한두 달 사이에 끝나거든요. 이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까지는 뭐 박영진 의원을 필두로 해서 맹공 모드였지만은 이젠 연착륙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를 서로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당장 이제 사립유치원 측에서 이제 폐원을 이제 사실 볼모로 삼아서 이제 네. 한다는 이야기 나오지만은. 저는 이제 사실 두 가지 부류가 있다 봐요. 예를 들어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명단 자체도 처음에는 언론에서 보도할 때 전체 명단이 비리 유치원 명단이다라고 이제 이 보도를 막 하고 이랬지만은 따지고 보니까 비리 유치원인 곳들과 실제로 영세해가지고 회계 기준 맞추지 못하고 단순 실수하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예.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이 후자에 해당하는 분들 중에 만약 폐업하겠다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면은 저는 이거 굉장히 큰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왜냐하면은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교원 자격 자체가 다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급격하게 전환하는 것도 어렵고 결국 아까 말했던 연착륙을 어떻게 해나가냐의 과정인데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 뭐 대토론회에서도 그렇고요. 당장 국감에서도 그렇고 이런 뭐 현실적으로 이제 의원들도 물어봐야 될 겁니다. 실제로 폐원 아니면 국공립 전환을 원하는 유치원들에 대해 가지고 예. 정책적으로 풀어줘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이제 사유재산이라는 언급을 이제 사립유치원들이 하면서 또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 우리가 들여다보면 또 사유재산이라고 인정해줘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유치원 건물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국가가 매입하는 절차를 가져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한두 달 남짓한 원화 모집에 차질이 없게 하기 위해 가지고 잘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사립유치원을 공립 전환하려면 그냥 매입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겠지만은 법적으로 막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립유치원이 사용하고 있던 공간이 임대로 네. 이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공립 전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상계동에도 지금 보면 그런 유치원이 있어가지고 그런 법적인 부분을 풀기 위해 가지고 뭐 정당들이 노력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뭐 협동조합형 유치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아까 말했듯이 급격하게 전환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40%라는 수치적 목표를 내세웠지만은 지금이 22%, 2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 두 배로 급격하게 늘리겠다는 것인지 오히려 구체적인 현실적인 대안들을 같이 논의해야 됩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한유총에서 사유재산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일종의 이제 장치를 집어넣은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건물하고 건물에서 뭐 본인이 투자한 부분들을 만약 회수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자기 회수나 기여분들을 가져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럼 그 회수나 기여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원비를 받아서 내가 그걸 책정해서 내가 가져가겠다. 예. 결국은 기존하고 똑같이 되돌아가겠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면서 사유재산만 인정해 주면은 우리가 회계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존하고 별반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사실은 이번에 정부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유치원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을 개인 사적으로 이 사유재산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는 이 기존의 교육법이나 이런 거의 기본 취지상으로 사유재산을 인정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이익을 내기 위한 수단으로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예. 기존의 다른 교육기관도 다 그렇거든요. 근데 그걸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얘기 나오는 것처럼 감사를 받지 않겠다, 아니면 내
마음대로 뭐 그 지원금을 쓰겠다 이런 네. 논리하고 저는 다른 게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유치원들이 보면 설립된 지 보통 이제 30년쯤 지난 곳들이 많습니다. 근데 네. 30년 전에 유치원을 설립하게 할 때 그 정책적 목표라는 것은 지금의 정책적 목표는 많이 다르거든요. 지금 보면은 유치원이 사실상 유아학교라는 개념으로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학교 교육의 일환으로 편입되기 직전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공공성이라는 것도 사후에 어느 정도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지금 원장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당연히 앞으로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국공립 전환 비율도 높여야 된다 생각하고요. 하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연착륙을 하지 않으면은 교육의 단절이라는 게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소화하는 게 정치권의 고민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부에서 좀 대책을 잘 마련을 해야 될 텐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너무 어려운 문제라서. 지금 이재명 지사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뭐 다시 한번 경찰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분명하게 나타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어제 이제 입장을 밝힌 거고요. 오늘 얘기할 때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았는데요. 네. 일단 뭐 그 본인의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굳이 그렇게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까지 신체 압수수색 영장까지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부감도 드러낸 것 같고 그다음에 부인 김혜경 씨를 경찰이 그 비공개 소환 조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도 공개로 바뀌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불만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점을 좀 불만을 표출했다고 하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 예. 정치적으로 보면은 지금 경찰이 사실은 지금 이재명 지사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 한꺼번에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동시다발적으로요. 예, 그런 측면에서 좀 너무 과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 액션을 취함으로 인해서 경찰 수사의 강도를 좀 떨어뜨리는 뭐 그런 정치적 제스처도 좀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상 저는 여기서 재밌는 점 발견했던 게 뭐냐면은 네. 사실 여당 측 인사라고 그래도 이재명 지사가 분류되는데 여당 측 인사가 보통 이렇게 수사를 받을 때는 경찰이나 검찰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오히려 본인이 알고 있던 어떤 인맥이 있다고 한다면 그쪽을 접근하려고 한다는 그런 물론 맞는 옳은 일은 아니겠지만 그런 경로를 채택하기 마련인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아주 강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애초에 신념 자체가 예. 이번 사안은 정권 차원에서 나를 이제 지목해가지고 수사하는 것이 아니냐, 대선 주자에 대한 탄압 아니냐. 이런 식의 프레임을 가져가려고 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앞으로 여권 내에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생길 수도 있겠다. 지금 김경수 지사가 뭐 혐의는 다릅니다만 수사받는 자세와 완전 확연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도 아마 지켜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도 해주셨지만 당내에서도 뭐 이렇다는 얘기가 없고요. 뭐 진상조사를 하는 것도 없고 지금 좀 상황이 약간 애매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당에서 여기에 끼어들 여지가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던 제기됐던 의혹들이고요. 네. 그렇다고 김부선 씨와 뭐 이재명 씨 얘기에 당이 끼어들어서 이게 맞니 안 맞니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이른바 이제 일부 친문 세력 내에서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거부감들을 표현하는 것도 이것도 당이 끼어들어가지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당내 갈등이 될 소지가 다분한 거죠.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땐 최대한 중립을 유지하거나 아예 빠져 있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이재명 지사가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굉장히 좀 고생스럽게 많이 거쳤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본인으로 인해서 제기됐던 의혹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꺼번에 다 털고 가지 않으면 이 지사의 뭐 앞일도 사실 도정 운영하기도 쉽지 않은 거니까 좀 이 지사 입장에서는 빨리 좀 털었으면 하는 게 본인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사실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지금 와서 왜 이거를 수사하냐라고 이제 불만을 토로하는 게 사실 박근혜 정부 때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오히려 야당의 입장이 있었는데 본인이 하지만 이제 정치인에 대한 루머를 섣불리 이제 수사할 수 없기에 주저했었는데 지금 와서 이런 이유가 뭐냐? 본인은 당연히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일종의 경향성이기도 한데요. 예. 오히려 더 이런 문제에 있어서 과거에는 좀 살살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능했을 수는 있겠죠. 더 깔끔하게 하자. 네, 더 확실하게 해야지. 그래야 사실은 정부에서 나중에 뒷말을 듣거나 아니면 봐주기를 했다거나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이망 다 나온 김에 확실하게 뭐 수사해서 그리고 결론도 깔끔하게 내리지 않으면 두고두고 정권에 부담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점들이 작용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공교롭게도 2명의 이제 지사 당선자가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김명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드루킹 특검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민주당의 반응을 보면요. 그런 분이 있어서 상당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당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대비되어 가지고 이제 호사가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때랑 근데 좀 상황이 다르긴 하죠. 두 사안은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김경수 씨 다르다고 사건은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선거와 관련된 상황이다 보니까 과거에도 박근혜 정부도 물론 선거에 관한 거에서는 굉장히 방어적으로 나왔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권의 정통성 문제도 얽혀 있기 네.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고 당 차원에서도 방어에 나선 걸로 보이지만은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당사자니까 굉장히 야속할 겁니다. 그런 거 대비해가지고. 그렇죠. 뭐 서운할 수는 있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어려운 주제 하나 저희가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특별재판부 설치가 국회에서는 이게 지금 아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간단하게 특별재판부 설치가 뭔지를 좀 살짝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 개념 정리를 어떻게 할 거냐. 예. 뭐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뭐 재판부를 만드는 거 아니냐, 선정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비교 대상이 되는 게 아직은 뭐 합의안이 나오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지금 이제 발의한 법안 내용을 네. 보면은 국회가 개입할 여지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종의 이제 재판부를 구성할 때 판사를 외부에서 뭘 데리고 와가지고 네. 뭐 김성태 원내대표는 인민재판이라는 표현까지 하는데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예. 지금 서울중앙지법 판사 중에 사법농단과 관련이 없는 사람 중에 추천을 이른바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천위원회는 그리고 판사회의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대법원장도 마지막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판사를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 추천을 한 2배수로 추천을 받은 다음에 대법원장이 마지막에 그 중에서 임명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국회가 뭐 누구를 판사를 임명해라 말아 할 여지는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저는 이제 판사회의를 특별재판부라고 하는 것도 사실 용어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 일단은 일명 특별재판부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은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를 우리가 주목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법농단에 관련돼 있는 판사들이 연루된 판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는 건 그건 이제 사실이라고 네.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 동안에 뭐 이번에 이제 임종원 전 차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긴 했지만 그 전에 보였던 사법부 특히 이제 법원에서 보였던 판사들의 모습은 굉장히 편향돼 있을 수밖에 없고 국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이게 일부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만의 인식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판사라고 하는 집단은 제일 폐쇄적이고 제일 보수적인 집단이에요. 예. 우리가 뭐 판사들 중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땐 다 보수적이에요. 예. 근데 그 보수적인 집단 안에서 서로 간에 서로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낙인을 찍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최종적으로 판결을 낼 수 있는 판사가 과연 몇 명이 되겠는가. 예. 그런 면에 있어서 판사들 간의 이른바 카르텔이 저는 암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본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법원의 어떤 부담들을 특별재판부가 덜어줄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한데 지금 바른미래당은 합의를 한 상태고요. 뭐 당내 조금 이견도 있는 것 같고 분위기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김관영 원내대표가 이제 4당 원내대표 합의를 통해서 그걸 이제 발표를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당 내에서 의논이 안 된 부분인 건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상욱 의원이나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이제 당에서는 목요일쯤에 의총에서 이제 논의를 하자라고 이제 입장을 정했는데 그 뒤에 이제 정확한 입장이 나올 것 같고요. 저는 다만 이제 사법농단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세세하게 엄벌을 이제 요구하는 그런 모양새이긴 하지만은 이런 게 있습니다. 보면 과거에 우병우 수석을 이제 사실상 구속시키고 수사하기 위해 가지고 안에서 우병우 수석의 그늘이 지지 않은 사람을 이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비우병우 사단. 비우병우 사단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럼 찾아 나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병우 수석 때문에 피해본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보면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우병우 수석에게 피해본 사람들이 우병우 수석을 수사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도 또 법적인 그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 양승태 사법농단이 지금 드러나는 것처럼 굉장히 그 마수가 넓다라고 했을 때 그럼 결국에는 비양승태 사단이라는 경우는 결국에는 그로 인해 피해본 사람들 아니겠느냐. 그럼 또 이 과정에서 또 이것도 이제 헌법적인 논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보면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엔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를 수사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보복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것 시작해서 많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뭔가 특별 재판부를 원한다라는 것은 다 민심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러면 그 특별 재판부의 중립성이라는 걸 어떻게 담보해야 될지에 대해 가지고는 앞으로 정치권에서 좀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검찰하고 법원은 조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인사권. 뭐 그런데 연루가 됐다고 하면은 그냥 인사권 행사해서 그 검사 제의시켜 버리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법원은 그게 불가능해요. 개개인이 다 독립적인 개체. 예, 판사 개개인이 독립적인 한 법원을 구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판사한테 특정 사건을 맡길 때에도 무작위 추천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사이에 특정한 어떤 의도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무작위 추천을 하고 있는, 예. 추첨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어요. 자꾸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을 뭐 사퇴하라, 뭐 예. 책임 있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당신이 이 판결 무슨 판사가 하시오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판사의 독립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예. 그럼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부에 지금 이번 사법농단 사건이 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게 7개 재판부인데 예. 그중에 5개 재판부 판사들이 사법농단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진짜 주사기로 뺑뺑이 돌리듯이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중에서 만약에 사법농단과 관련돼 있는 판사가 배정되면 이거 운이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바로 그런 데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거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의 사법 신뢰가 이미 다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걸 다시 회복하는 방법은 뭐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뭐 움직인다 아니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예. 법관들이 최소한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최대한 객관성을 갖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딱딱하게 뭐 위헌적인 소지다 아니면은 법률적 조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기준 자체를 이제 합리적으로 여야가 이제 논의해봐야 되는 것이 그게 참 모호합니다. 예를 들어 그때 검찰에서도 보면은 우병우 수석 때 승진한 사람 전부 다 우병우 계다. 뭐 이렇게 해서 예. 엄청 확대된 명단이 보도되기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정황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던 것이고 이번에 판사들도 사실 개개인의 명예에 관한 겁니다. 이번에 양승태 사단으로 누가 묶이느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이건 뒤집어 말하면은 속된 말로 스치면 사망이라는 얘기 나오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그 사망이라는 게 물론 정치적으로 아니면 그 법원 내 정치적으로 이제 사망이라는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하나의 낙인 찍기가 역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명단에 배제되는 사람 그리고 이 명단에 들어가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재판부 내에서 다시 한번 법원 내에서 다시 한번 판사를 찾아낸다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